자, 그러면 그저 56쪽에 그 사후 절차가 표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볍게 그냥 짚고 나갑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전 절차는 청문과 의견 제시로 나눠져 있고요. 사후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행정처분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등록관청이 때렸잖아요. 때리게 되면 이 사실을 공인인증사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요. 등록을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증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록 취소 시에는 증을 반납해야 돼요.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입니다. 7일 내에 반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소했잖아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요 5일입니다. 5일 내에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격을 취소한 자는 3년간 시험 못 본다는 거 알고 있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 3년간 시험을 못 보는데 만약에 여기 경기도지사에게 자격을 취소했다. 근데 이자가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한 자는 취소를 하게 되면 지도사가 5일 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다 통보하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 자격정지 시에는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당한 자예요. 이자는 7일입니다.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이거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납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당연히 교부한 시도의사. 취소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에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역시 정지처분 시에는 그럼 증 반납이 없다는 거죠? 그잖아요. 지정 취소는 사후 절차가 없어요. 국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서 반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취소 시에만 우리는 반납하게 돼 있어요. 취소 시에만. 자, 그래서 7일이다.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아까 행정처분이 필요적 등록 취소와 의무적 등록 취소가 있다고 했죠? 필취사유, 임치사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있다고 했고 자격 정지가 있다고 했고 지정 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유들을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필취사유 8가지, 임치사유 11가지, 업무정지 15가지, 자격 취소 4가지, 자격 정지 7가지, 지정 취소 5가지거든요. 이거 모두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순환 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 56쪽에 양괄호 1번에 필요적 등록 취소가 있죠? 8가지가 있고 양괄호 2번에 의무적 등록 취소 11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업무정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업무정지는 잠깐 설명을 가봅니다. 영업정지를 말하는데 이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최고가 몇 개월하고요? 6개월. 그럼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분사무소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업무정지는 사무소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때렸더라도 분사무소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7쪽에 지금 업무정지 사유 그래갖고 세 번째 줄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찾았어요? 이걸 저는 업무정지의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면 소멸시효라고 그랬고 제척기간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둘이 그건 똑같아요. 이거.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시효는 중단이 있어요.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이제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랬죠?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거든요. 경미한 사유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 시간, 즉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교재들은 이걸 전부 다 시효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 맞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또 3년의 경우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여기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때릴 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됐는데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리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제척기간인 것은 업무정지만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감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야 되죠. 업무정지에 대해서만은 이거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위반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등록과청이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때립니다. 이게 바로 업무정지 제척기간이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정지는 57쪽에 지금 사유가 쫙 나열되면서 기준 그래갖고 6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무정지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 등록과청이 업무정지를 때림에 있어서 A는 잘생겼어. 그래갖고 3개월만. B는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때려버립니다. 억울하죠? 못생기고 또 억울한데. 그래서 이런 재량권 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2번에 임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임장을 사용했다. 이거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업무정지 사유인데 개업공사가 중개업무하면서 미등록임장을 사용했어요. 그럼 기준기한이 몇 개월로 돼 있어요? 3개월로 돼 있죠. 그럼 미등록 임장을 계약서에 사용하여 날인해버리면 기준기한이 3개월로 돼 있는데 이 3개월에서 기준 3개월을 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법원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등록 임장 사용했거든요. 가중한다. 그럼 몇 개월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월 반까지. 감경해 준다면? 한 달 반. 이해되세요? 근데 감경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줍니다. 동명서 써야 되거든. 감경해 준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돈 받고 감경해 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준기한을 정해주고 이 기준기한에서 2분의 1 법원에서 가중항의할 수 있어요. 다만 가중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한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최고는 6개월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게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기준기간 이거 암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야 됩니다. 6개월인지 3개월인지 암기해야 돼요. 예,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58쪽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나오죠.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갑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건 이론적으로 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승계 규정인데요.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쉬어요. 공백기를 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그럼 이 규정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법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분당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먹을 것 같으니까 싹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쉬는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는데 강남구에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법리적으로 따지면 강남구의 등록과 분당구의 등록은 틀린 등록이죠. 그러면 이때 분당구에서 위반했던 사유로 이 강남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이 등록과 이 등록은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이거를 뭐라고 규정을 뒀냐면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 규정 하나로 만약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이자에게 폐업점 위반한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등록 취소는 업무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규정을 명문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어요. 이때 이 다시 등록한 개공 있죠. 이자를 재등록 개업공인인계사라고 그래요. 이자를.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위반의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에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쉰 기간 있죠. 폐업 후 재등록하기까지의 기간.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을 앞으로 폐업 기간이라 부를 거예요. 쉰 기간이에요.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섰잖아요. 3년을 초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완전히 문 닫고 딱 쉬어본 기간이 3년을 넘어섰어요. 넘어서면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랬을까? 우리 결격 기억나세요? 결격에 3년이 많죠. 깜빵 갔다 왔어요. 몇 년 지나면 괜찮아요? 3년.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해도 몇 년 지나면 괜찮습니까? 3년. 그러니까 완전히 중개업 문을 닫고 그냥 3년을 쉬어버리면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만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했던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어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해놓고 이 개공이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폐업 기간이 1년만 지났잖아요. 1년만 지나도 해당 업무정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둬뒀죠. 그럼 이 얘기는 업무정지는 경미한 사유니까 여기서 위반 행위 했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여기 1년을 넘어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이유로 여기서 업무정지 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했던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그럼 몇 년 지나면 못 때려요, 여기서? 3년. 근데 업무정지 위반 행위면 1년만 지나도 못 때려요. 이해되셔요? 근데 여기서는 업무정지 위반해놓고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못 때립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업무정지 위반해놓고 몇 년 지나면 못 때린다고 이거는? 3년. 여기는 3년이고 여기는 1년이에요 지금?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이 참 좋으시네. 여기는 폐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폐업했죠? 그럼 폐업을 안 하면 몇 년 지나면 못 때리는 거예요? 3년. 폐업을 하면 1년만 지나면 못 때려요. 이해되세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고 다음 이 재등록 개공 이번에는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거 이미 이제 이 효과는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자가 폐업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흉계를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상습범 가중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는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이 하잖아요. 그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15년 12월 14일 날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자가 16년 4월 20일 날 업무정지를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16년 12월 13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를 당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에 업무정지 2번 이상을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해요. 이걸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삼진아웃죄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1년 내 업무정지 3연 타석은 삼진아웃 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자가 만약에 이 경우에 하루만 넘겼으면 필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위반행위 해버리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 있죠? 이자한테 이걸 효과를 그대로 승계시켜요. 몇 년간? 1년간.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12월 14일 날 업무정지를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얘가
업무 정지 먹고 바로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업무 정지 먹고 폐업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폐업을 15년도, 16년도 1월 14일 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놓고 나서 이제 쉬는 거죠. 쉬어가지고 요 업무 정지 4개월 지날 동안 쉬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16년, 예를 들어서 4월 14일 날 재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을. 그럼 3개월 공백기 가졌죠, 지금? 쉬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다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놓고 나서 5월 14일 날 이자가 또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또. 그러놓고 나서 마지막 16년 12월 13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또 했던 거예요. 그럼 이자는 공백기를 가졌지만은 여기서부터 계산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계산해갖고 1년 내 업에 걸렸죠, 지금. 필치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폐업을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를 몇 년간 승계받는다고요? 1년간 승계받아요. 왜? 상습범 잡기 위해서.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게 바로 행정재해처분 효과 승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죠?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이거 숫자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할 거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요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좀.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이해만 했어요. 폐업을 하더라도 그대로 승계받아요, 다. 예. 자, 그다음에 공인유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사유가 있죠. 그래서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가능하다고요? 소공에게만 가능하다. 개공에 대한 자격정지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공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격정지도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다. 6개월이고요. 그래서 자격정지도 업무정지와 마찬가지로 최고 6개월이기 때문에 기준기간이 거기도 6개월, 3개월 정해져 있죠.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기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분을 면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3개월 암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암기하게 될 거예요. 예. 아주 환장하겠죠. 예. 그 다음 이제 60페이지는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으로서는 지정 취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정 취소 5가지 사유가 있고요. 후일 암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벌칙으로 들어갑니다. 벌칙. 자, 이제 벌칙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서부터 총설에 있는 표를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법상 벌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는데, 형벌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징역벌금. 그럼 형벌은 징역벌금이니 법원에서 나가겠죠? 형사재판은 결과에 의해서 나갑니다. 법원에서. 행정질서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질서벌인데 이거는 질서벌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과태료 알아요.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똑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질서벌. 그래서 행정자가 들어가서 어려운데 형벌은 징역벌금을, 질서벌은 과태료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둘이 공통 단어가 행정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묶어서 행정벌이라 합니다. 이걸 묶어서. 그럼 형벌의 종류는 우리 법은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형벌의 종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형벌은. 그래서 이걸 제가 3년에 2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앞으로 3-1, 1-1. 여러분들이 3-1, 이렇게 많이 부르던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3년에 2천, 1년에 1,000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그래서 형벌과 질서벌은 일단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공부했거든요. 그럼 행정처분은 종류가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어요. 업무 정지가 있었고, 이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래용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법상 이제 토탈 제재가 다 나왔어요. 토탈 제재는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눠볼 수 있고요. 벌은 다시 형벌과 질서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린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 될 게, 행정처분이라 하면 이것을 말한다. 5가지. 행정형벌이라 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말한다. 이걸 말하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 나눠진다.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행정처분이 뭐고 행정형벌이 뭐고 행정질서벌이 뭔지 이걸 헷갈리고 있으면 전체 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행정처분은 5가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우리 법상 크게 제재는 라인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과라는 걸 이제 따질 거예요. 병과가 뭐냐면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병과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하나만 딱 들어드리면, 만약에 자격증을 대여했다. 자격 취소해버리겠죠? 대여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취소당하면서 감옥 갑니다. 이걸 병과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 라인을,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병과를 이해할 수 있어요. 라인이 틀리면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분 때리면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때리면서 형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처분 때리면서 과태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기해요. 근데 라인이 같다. 형벌 때리면서 징역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릴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건 같은 벌이기 때문에. 이중제재 원칙의 금지 위반이에요. 이중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 병과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이 그림을 기억하면 쉽게 해결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주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3년 이하의 징역사유, 1년 이하의 징역사유 모두 암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과태료 사유를 모두 암기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뭐 어쨌든 암기를 하시게 될 거고, 그래도 행정처분보다는 이게 조금 낫습니다. 낫고, 거기 그 61쪽의 맨 밑에 양벌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야죠. 양벌 규정이란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지금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하여 업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위법 행위를 했어요. 그럼 개공도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벌 규정인데,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에요. 이건 전부 다 고용인들이죠, 지금. 그러면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위반 행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되겠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 벌금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럼 당연히 소공이나 보조원은 징역 벌금으로 처벌돼요. 그럼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사 있죠.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사는 위반 행위에 규정된, 여기에 규정된, 그들이 위반한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이랬어요. 개공한테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개공이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면한다 이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수 초과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보수 초과는 1-1이거든요. 그러면 소공이 만약에 보수를 초과해 버리면, 업무상 보수를 초과해 받으면 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는 얼마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보조원이 3년 이하 적금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얼마 이하 벌금? 2천만 원의 벌금. 그러면 소공이나 중개보전 업무상의로 개공은 징역형은 받을 수는 없어요. 벌금은 받을 수 있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단 그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결격을 미리 따지고 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결격을 뭘 공부한 얘기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동안이 결격이었죠. 기억나요? 다른 법 위반이 아니고 우리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종사 금지예요. 결격입니다. 그러면 소공사가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보수초과행위로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한 거예요. 그럼 개공이 형사재판 열려가지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양벌 규정으로 우리 개공한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만약에 선고됐어요. 그럼 과연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죠.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죠.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는 것은 개공이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다는 얘기지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결격이 아니다. 그럼 자 기억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인데 고용인자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돈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양벌 규정을 받는 경우는 결격이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이게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벌금 받아야 돼요. 그래야 결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양벌 규정 이런 거다. 그러면 양벌 규정이라는 건 그거네요. 징역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직원이 해버리면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벌 위반 행위에만 양벌이 있지 질서벌이나 행정처분 위반의 양벌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럼 행정질서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과태료 사유 이제 이게 나오고 있고요. 63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및 대상자란 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그냥 감만 잡고 갑니다. 이것도 우리 거래정보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위반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감독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하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누가 때리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때립니다. 국토부 장관 때려요. 그 다음에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소속공인사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소공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아버렸다. 소공사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우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버리면 이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그럼 이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역시 시도지사. 그리고 아까 우리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7일 내 반납합니다. 안 하면 그것도 100만 원이 과태료거든요. 그럼 그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역시 시도지사가 때리겠죠. 자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해되셔요?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때리겠어요? 당연히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죠. 개업공인사니까. 구분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태료 사유를 우리가 기억하면 자동적으로 부과권자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서는 오직 국장만이 과태료를 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공이 만약에 자격증 반납을 안 했거나 자격추상했는데 그다음에 연수료 안 받았다. 이런 것은 다 시도자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개공이 중개 업무 관련해서 과태료 위반행위했잖아요. 그럼 개업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그걸 때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권자와 대상자처럼 딱딱 정해져 있어요. 과태료 부과권자 대상자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사유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차츰차츰 암기를 해 나갈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제재 가볍게 이제 줄기만 보고 갑니다. 64조.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자, 이 부분은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목이 크게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목 명칭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이 중개실무 이렇게 되는데 이 법령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법. 이 내용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령 파트에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있죠? 이게 시험법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원래는 이 법이 우리 법에 같이 섞여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법 이름이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2015년부터 이게 쪼개진 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나눠진 겁니다. 둘이가. 그래서 일단은 공인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로 법령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실무는 다른 과목과 모두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입니다. 이 내용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이거는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나아가서 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메인이 여러분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법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출제 비중은 약 2개 정도 구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냈을 때가 4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실무가 시험 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강의 자체도 이건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것이 이제 언제 들어왔냐면 2006년도에 도입이 됐죠. 이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이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것이 도입이 돼갖고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기준시가 이런 것들로 세금을 냈었거든요. 이걸로 냈었는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는 상당히 낮죠. 낮은데 이걸로 세금을 냈었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서 실거래가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거래가 노출되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전부 다 실거래가 부과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제도 하나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에 거의 메가톤급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2006년도만 해도 세수가 무려 13조가 더 거쳤어요. 이 제도 하나 때문에 세수가 13조나 더 거쳤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하는 계획공사들이 이거 실거래가 신고제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해야 되거든요. 계공들이. 그러니까 수입액도 다 노출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할 건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시군구청장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게 되면 이 자료가 전부 다 세무서로 넘어갑니다. 통보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실무에서 말이에요. 계공들이 소득신고 들어가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신고를 들어가요. 종합소득신고를 들어가는데 2015년도 것은 2016년도 5월 30일까지 들어가요. 종합소득신고를 들어가는데 그럼 종합소득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하겠어요? 제대로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입액이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었다. 2천만 원도 안 하죠. 한 1,100만 원. 네. 뭐 1,100만 원 이렇게 신고했어요. 소득이 이거였다고. 근데 세무서에서 딱 봤더니 이 개공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쫙 조회해봤거든. 조회해봤더니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온 것만 20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가격 딱 비교해가지고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건당 약 수수료가 중개부수가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수입액 벌써 얼마예요? 2천만 원. 1,100 신고 들어왔죠? 소명해라. 세무서에서 통지서 날라들었죠. 소명해라. 소명 어떻게 해? 허위 신고한 건데. 그래갖고 중개부수들 있잖아요. 이래갖고 2007년도에 무려 어떤 중개업소는 뭐 1,000만 원 세금 1,000만 원 두들겨 맞고 막 그래서 취직 나간 거 다 취직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꼼짝 마라 이거 꼼짝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한 것은 무조건 소득신고에 반영해 다. 매매한 것은 무조건 형님선생 다 끊어줍니다. 무조건 다 끊어줘요 이게. 바로 추적돼 버리거든 다 이게. 그래서 이 제도 하나로 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투명해졌어요. 대단히. 그래가지고 지금은 매매만 신고하거든요. 매매만. 교환, 임대차, 전세 다 안 합니다. 매매 계약만 딱 신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맞들렸거든. 이거 신고하도록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전부 다 세원이 노출되니까. 그래갖고 임대차까지도 신고하게 하자. 임대차까지도 이걸 추진했었죠. 신고하게 하자. 실무적으로 매매가 많겠어? 임대차가 많겠어? 당연히 임대차가 많지. 그러면 이때는 죽었지 이제. 완전히 투명지갑 돼버립니다. 진짜로. 이게. 그래갖고 여기까지 추진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통과를 못했어요. 저지를 시켰죠 이거는. 그래갖고 임대차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임대차 추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대차 신고하게 하면요. 임대인들 임대소득 있죠. 임대소득 다 노출이죠. 개공은 당연히 중개부서 다 노출이고 임대인들이 더 죽어나지.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그 소득세를 다 내야 되잖아요. 임대소득세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럼 임차인한테 전가를 해요. 조세의 전가라고 들어봤나요? 세법 시간에? 조세의 전가죠 이게. 그러면 임차료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추적하고 있느냐. 지금은 우리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확정일자 받는다는 거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임차인들 확정일자 받아요. 동에 가서 받든 등기소에 가서 받든 상가는 세무서 가서 받는데 그러면 그 자료 있죠. 자료가 전부 다 통합이 되고 있죠. 지금 통합이 되고 있고 이 통합된 자료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전부 다 기록을 보고를 해요. 다 동에서도 보고하고 등기소에도 보고하고 다 보고해요. 그럼 국토부에서 이걸 다 종합을 해요. 그래갖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 자료 임대차에 관한 자료를 세무서에서 요구하잖아요. 국토신청에 요구하잖아요. 그럼 다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고자 맘만 먹었잖아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 근데 행정 인력이 아직 거기까지 안 닿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전자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다고 그랬죠. 뒤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다 잡아낼 수 있다니까. 다 맘만 먹으면 다 잡아낼 수 있어 이거. 그래서 더군다나 뭐 CCTV 한두 가지예요. 이동용료 다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점심 먹었는지 다 나와요. 전부 다 카드 결제하니까 전부 다 지킵니다. 이 사람의 동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카드 여기서 결제했는데 그 다음에 저 한 2시쯤에 가서 강남구에 가서 또 결제한 게 있어요. 추적되는 거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임대차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투명해졌고 세수 확보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FM대로 많이 합니다. 걸리면 허위 신고했다 걸렸잖아요. 아니할 말로 그냥 폐가망신합니다. 그냥 걸리면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건 못하나. 그렇다 하지.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런 취지였고요. 그럼 이제 법의 제정 목적 잠깐 보시면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로 확립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뭐 그놈의 국민경제는 무지하게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로서 이제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매도 매수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라는 것은 공인소법에 따른 개업공사를 말한다. 이래놨죠? 그리고 이제 신고 절차로 밑에 내려가면 그 제목 밑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이 전체 줄거리가 딱 잡힐 겁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죠? 느낌 와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요? 60일 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시군구청장한테. 자, 이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파트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고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 요령이 있는데 세 가지 파트로 일단 나눠지는데 오늘은 대상 계약만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64쪽에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64쪽에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지분 매매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거 신고해야 되고 2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이랬죠. 괄호 열고 입주권이라고 메모했어요. 입주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파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에 관한 매매 계약 그랬죠. 괄호 열고 분양권이라고 메모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은 어떤 계약을 신고 들어가는 거냐? 일단은 계약의 종류는 오직 뭐뿐이라고요? 매매뿐이에요 지금.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임대차는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전세도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교환계약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오직 주거나 사나 매매다. 오직 경매로 취득했던 판결로 취득했던 다 아닙니다. 오직 매매만 한다. 매매. 오직 매매다. 이걸 기억하시고 물건은 4가지라고 기억할 거예요. 물건은 4가지. 그럼 일단은 물건 4가지라는 얘기가 양가로 1번에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 계약이랬죠? 이때 지분 매매 포함해요. 지분이 뭔지 아시죠? 공유지분. 공유지분 매매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이건데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 매매를 포함하는데 일단 요 2가지.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체결로부터 60일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말이에요. 토지 건물 말고 더 있었죠.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물 말고 3가지가 더 있어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이건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전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거래 신고 대상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입광공을 중개할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는 투기 가능성도 없는 거죠? 임목 가지고 누가 투기하겠어? 임목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토지 건물이 대상이고 입광공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같은 권리 2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부동산 취득 같은 권리 2가지가. 하나는 제가 입주권이라고 메모하시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분양권이에요. 제가 이거 여기서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법을 공부하면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죠? 그 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걸 공부하면 이걸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딱 받으면 내가 들어갈 대지와 건물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버려요. 특정이 되고 그럼 이러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가 가능했다. 그러면 그거 양도했을 때는 매매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간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이 된 거니까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특정되지 않은 입주권은 거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중개사물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하고 연계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입주권이라고 기억하세요. 입주권. 매매했을 땐 거래신고 들어간다. 다음 분양권은 뭔지 알아요? 분양권은 뭔지 아는데 지금 현재 양거래 3번에서 분양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파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라고 했죠,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건설할 때 총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사업 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이게 사업 승인 받아야 됩니다. 30세대 이상을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겠죠?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30세대 미만을 건설한다. 이때는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받아서 이제 건설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뒤집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주택의 분양권 그랬으니까 상가 분양권이잖아요. 상가 분양권 전매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렵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린 처음 지금 진입이니까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뭐에 대해서만 한다? 매매에 대해서만. 물건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토지 건물과 권리 두 가지가 있죠. 입주권, 분양권. 이게 거래 신고 대상이다. 단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만이에요. 상가 분양권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와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신고서 작성 방법 이번 수능 때 안 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실무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죠?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신고 의무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은 제가 수업을 거의 이제 1시에 맞춰서 수업을 지금 끝내드리는데 1월 달부터는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뭘 배고파요? 원래 민법이나 개론 공법은 2시까지 합니다, 원래. 1시까지만 하자고요? 다른 과목도 우리 학원 전부 다 나중에 2시까지 정도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되도록이면 이제 1시 20분 정도는 거의 안 넘기고 수업을 끝내도록 이제 애를 쓰는데 제가 별명이 또 진도한 아니에요. 진도한.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1월달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이 나오니까 기본서를 직접 나가야 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